그래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수는 있지만 흔한 경험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 낮에 가족들이랑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고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평생 사시는 동안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뉴스 보면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쓰러진 채로 뭐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연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의는 이제 평소 환자분이 이제 쓰러지신 분이 사망할 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정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뭐 입원에 쓰러 누우셨는데 뭐 한 열흘 정도 병원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호흡 및 혈액순환이 없어지며 아무리 불러도 자극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짜로 쓰러지신 분들은 막 다 대답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환자분이 반응을 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크게 심장 문제와 심장 외 문제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심장 문제가 대부분 거의 이렇게 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심장 문제로 쓰러지기 때문에 심장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빈도를 살펴보시면 이게 굉장히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10만 명당 한 명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10만 명당 39명 정도가 돌연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이 100만 인구라고 치면 울산에서 한 해 390명 정도가 돌연사로 돌아가셨고 2010년에는 거의 10만 명당 47명 그리고 작년 이제 2017년 이 정도에는 조금 줄어서 10만 명당 한 40명 정도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명당 따지면 이게 얼마나 흔한지 아니면 이게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10만 명당 50명 혹은 6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빈도 중에도 남성과 여성을 나눠본 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남성이 이제 뭐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또 그런 이것 때문에 남성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 한 3분의 1 정도로 차지하는데 이 비율 자체는 해가 변화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한 해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6,000명, 5,000명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돌연사로 사망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대략 추산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로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돌연사도 우리가 정확하게 왜 돌아가셨는지는 주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만큼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빈도도 많은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생 장소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집에서 주무시고 가정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공공장소나 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정이 거의 60% 이상 이렇게 돌연사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특별히 뭐 주변에도 사람이 없고 이제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돌연사가 생겼을 때 가장 환자분들이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애석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 이유는 아까 간략히 말했지만 심장에 주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돌연사의 가장 큰 이유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부정맥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맥이 너무 빨라도 부정맥이라 할 수 있고, 맥이 너무 느려도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이 고르지 않아도 부정맥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 말하면 심장이 연결을 새로 해도 안 나오고 프로그램을 껐다 켜도 안 나와요. 크게 두 가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심장이 어떻게 보면 펌프 기능, 엔진 기능을 하는데 온몸의 피를 펌프질을 해서 보내주는 기관이 바로 심장 중에서도 심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심실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것은 이제 심실의 생긴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심실 세동의 경우는 1분에 거의 한 300번 가량 심장이 뜁니다. 1분에 300번 얘랑 바꿔봤는데도 얘는 제일 잘 1초에 한 5번 정도 막 심장이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펌프질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보면 천천히 짜도 문제가 물이 천천히 나오겠지만 또 너무 빨리 짜게 되면은 펌프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펌프질을 하나만한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1분에 300번씩 이상 뛰는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뭔가 펌프질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예 거의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1분에 심장이 한 10번 정도 뛰는 매우 느린 맥에 비해서 펌프질은 오히려 더 안 돼서 이건 바로 이제 심장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심박동을 제가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부분, 이쪽이 심실이고 이쪽이 심방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심실이 온몸에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전달돼서 천천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돼서 1분에 한 60번에서 80번 정도 뛰는 정상 심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실세동이라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심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빨리 엄청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팍 뛰게 되면서 여기 보면 정상 심장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일정하고 천천히 나오는 동안에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동은 이제 가늘게 떤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세발낙지 할 때 그 가는 발에 낙지하듯이 가늘게 움직인다. 즉 심장이 효율적으로 꽉꽉 쪄주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바르르 떨어서 오히려 심장 정지와 동일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 심실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실세동이 생겨서 심장이 정지돼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장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허혈성 심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이제 갑자기 멈추고 이런 건데 이런 경우가 거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즉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경우로도 갑자기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정맥이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리고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파이프 기능을 하는 배동맥이 갑자기 찢어지는 경우 혹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런 급사를 잘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 외 문제로는 이제 뇌출혈이 생겼거나
환자분이 갑자기 물에 빠져서 익사하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폐동맥이 이제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환자분들 뭐 마약하거나 이런 경우 약물 중독 때문에도 이런 심정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이제 옛날 임금님 왕관을 쓰듯이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왕관처럼 내려왔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두 가지 큰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혹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혈관들이 굉장히 잘 뚫려 있어서 심장에 에너지 공급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심장은 태어나서 1분에 거의 60번 정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 100년 동안 계속 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하는 우리 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호흡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하는데, 심장은 내가 멈춘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도 먹고 살려니까 이런 관상동맥이 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또 고혈압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태우시고 몸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이런 혈관에 쉽게 말해서 동맥경화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동맥경화증이 툭 터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우리 몸이 혈관이 갑자기 혈전으로 막히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갑자기 오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에너지를 잘 공급을 받으려면 관상동맥들이 이렇게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혈전이 가득 차서 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쪽을 먹여 살리는 쪽이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경색, 의학용어로 경색이라고 하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근육이 이제 괴상,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심근경색증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바로 잘못하다가는 돌아가시게 되는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힌 급성 심근경색증인 환자가 오셨을 때 혈관을 촬영하는 시술을 한 겁니다. 혈관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혈관이 쭉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혈관을 볼도록 검정색으로 보이도록 저희가 조영제라는 염색약을 썼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시커멓게 혈관들이 잘 보이는 반면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혈관이 있는 데를 제가 실금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원래는 이런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생기면서 이쪽 밑으로는 막혀서 조영제가 지나갈 수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시술을 바로 조기에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쪽 혈관이 이렇게 잘 넓혀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이제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심실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 이 심장에 막 갑자기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심실세동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맥은 이렇게 뾰족하고 모양이 예쁘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뛰는데, 갑자기 지금 보면 이렇게 파형이 구별이 안 되고 막 물결처럼 엄청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심실세동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요 정도 간격으로 뛰면은 1분에 300번 정도 뛰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두 칸마다 뛰니까 맥박이 한 150회 정도인데, 여기는 1분에 뭐 300번, 600번 이렇게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심장 마비가 오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사, 심장마비, 이런 심실세동이 오는 위험 인자를 보시면
고혈압이 있거나 혹은 담배를 태우시거나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비만,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이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이 잘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치명적인 부정맥은 술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도 좋지 않고 또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급사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생겨서 문제가 되는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누가 돌연사 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돌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안 받으면 갑자기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후는 환자의 이제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는지 환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실제 이 일이 벌어지면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선진국 미국은 한 7%, 일본 같은 경우 9%,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4%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기면 20명 중에 1명밖에 이제 회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이분께서 어떤 상태가 되건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 계신다 라는 것을 봤을 때 100명 중에 5명이 생존하신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몸이 온전히 뇌 기능을 회복을 해서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회복이 돼서 태어나시는 분은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따지면 100명 중에 5명이 살아나시지만 그 이후에 퇴원을 잘 하셔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이 되시는 분은 100명 중에 2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많이 이런 회복률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을 돌연사가 되셨을 때 말 그대로 생존율 4.8%에 불과한 거를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향상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발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빨리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 오고 나서 이제 이송 후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런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십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1번. 예, 맞습니다. 1번이 아예 생기지 않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그래서 의사들도 말을 하면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환자가 아파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명이지만 아예 결핵 같은 게 안 생기도록 예방 주사를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엄청 많은 환자들을 살리신 거니까 더 훌륭한 명이라고 할 수 있듯이 발생을 아예 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을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첫 번째로는 돌연사가 예측할 사람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검사의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분은 예측이 되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의술로 현재까지는 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이분은 돌연사 위험성이 높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는 현재 의술로 앞으로 100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극히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주 이런 돌연사가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이 있거나 혹은 심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들은 이런 게 잘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몸 안에 제세동기라는 세동을 없애는 기계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행히도 이걸 보험까지 다 해줘서 우리 울산대병원에서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즉 고위험군은 전체 환자들, 돌연사가 발생 환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경우는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돌연사가 생기는 분들은 일반인이거나 저위험군에서 주로 생깁니다. 발생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는 예방적으로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혈압 당뇨 관리 잘하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것밖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교관서적인 거죠.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예방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예방법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인 발생이 생겼을 때 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벽히 똑같이 돌연사가 발생한 사람도 예후감, 즉 나중에 아무런 뇌손상 없이 회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정말로 기적적으로 소생은 되셨지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인 상태로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여기 듣는 분들도 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임수혁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운동 중에 경기 중에 갑자기 돌연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2루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막 허리를 막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막 들것이 막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옮기셨는데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후가 좋지 않게 되신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이거는 최근 뉴스 내용입니다. 이분은 여기 보면 4분 내 응급처치가 살렸다, 이런 말 되어 있죠. 이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죠. 이거 뭐 가짜로 쓰러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쓰러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가서 막 이게 다시 자세가 옮기더니, 이제 이분이 어떤 걸 하시는지 보십시오. 지금 막 심장 마사지, 우리 소위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런 인터뷰 말도 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화를 해서 소방서 119에 연락을 해서 영상통화로 이분의 코치를 받아서 이분들이 막 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런 뇌손상 없이 걸어서 퇴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빨리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긴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까 보셨지만 아무도 그 많은 야구 선수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한 분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괜히 별 필요도 없는 벨트만 풀고 있고, 그리고 막 들것을 실어서 오는데, 그 들것이 오고 나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5분, 10분이 걸렸는데, 정말 중요한 타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쓰러지고 바로 옆에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냥 걸어서 퇴원을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존을 향상하는 방안에는 예방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방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쓰러진 걸 보시면 신속한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부정맥을 빨리 치료해주는 제세동을 하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옮기는 건데 제 생각에는 또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딘 겁니다. 여기서 솔직히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신 분이 계시나요? 예, 손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쓰러졌을 때 이렇게 방금 행인처럼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익숙치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이면 119가 부르면 또 119랑 아주 가까운 집도 있지만 먼 집은 119 직원들이 오는데도 또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심폐소생술의 기간이 점점점 시작 시점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 말씀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쓰러지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선 여기가 막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막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솔직히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해 주시는 분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막 여기가 너무 위험한 곳이면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 하시기 어렵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구조자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제 반응이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할 때 이제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스피커로 해서 하는 것을 더 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 아까 영상통화에서 보이셨던 분이죠? 여자분 이쪽에 여자분이 한 분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분한테 발생 장소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환자 수가 몇 명이고 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즉 아무런 이런 응급구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가정을 했을 때 목격자에 의해서 이런 일반인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런 분이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면 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율이 2~3배가량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100명 중에 5명 생존할 게 옆에서 바로 해주시면 100명 중에 10명, 15명이 생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화 지도를 통해서 일반인 구조자가 교육을 이분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분께서 설명을 또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막 어버버버 하다가 5분 이렇게 늦춰지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게 호흡이랑 맥박을 확인하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일반인인 사람은 이게 숨을 쉬는 것도 같고 안 쉬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숨을 쉬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정지 호흡 즉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느리게 가끔 헐떡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헐떡이거나 그냥 숨을 쉬는데 숨쉬기 어려워 보이거나 한숨을 쉬는 경우는 소리, 꼴깍꼴깍, 신음소리, 거친 콧숨 이런 거는 호흡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정지라고 보고 이건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니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랑 맥박을 확인할 때 나 이게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10초 이상 지연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심정지라 간주를 하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일반인분이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하시는 것처럼 가슴 압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가슴뼈가 이렇게 흉골이라는 게 있으면 그 밑에 아래쪽 절반 정도를 이렇게 깍지를 끼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 깊이는 이제 그 뼈가 이게 한 5cm 정도 내려오는 거, 그리고 속도는 1분에 100번에서 120번 정도 뛰게 해줍니다. 그리고 누를 때와 뛸 때가 이제 절반 이렇게 50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심장 마사지를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정지가 되지 않았을 때 심장이 피를 보내는, 즉 박출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30%, 33, 25 정도는 유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100%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심정지가 된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요구하는 산소량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상에선 100이 필요했어도 이런 데는 뭐 30, 40만 가도 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인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이분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확인하려고 막 하다가 너무 자주 멈추면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거는 오히려 이거를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최소한 5분 정도, 2분 정도는 쉬지 않고 계속 마사지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슴만 압박하는 소생술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의료인 같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교육을 잘 받은 분은 가슴 압박을 하다가 인공호흡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공호흡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을 안 하고 계속 압박만 하는 겁니다. 119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가슴 압박 소생술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거 인공호흡 안 했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 해도 이게 굉장히 생존율을 아까 말씀한 2~3배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을 잘 안 받았거나 혹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하는 것도 저희가 일반인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까지 하는 심폐소생술 간의 생존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인공호흡에서 탄소를 불어넣어줬는데 오히려 비슷하냐라고 하시는데, 인공호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슴 압박을 하는 횟수가 조금 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절,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산소가 필요한 요구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안 하셔도 최초의 5분 정도는 심장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인공호흡 하지 말고 심장 압박,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압박을 해서 소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거를 빨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옛날에는 자동 심장 제세동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동, 제가 없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거하다 할 때 세동, 가늘게 뛰는 동작을 없애겠다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전기 충격을 꽝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정상으로 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세동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바꿔서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아까 심장 마비가 생기는, 돌연사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심실세동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머리로 피가 안 가는 거를 잠깐 응급 조치를 하는 거고, 세동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능한 빨리 해서 심실세동을 정상맥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좀 역이나 좀 큰 극장 같은 데 가면 한 대씩 다 비치대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KTX 그 플랫폼에도 이게 있습니다. 한번 좀 이런 거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돌연사 하신 분이 계시면 빨리 이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이 되고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1분에 한 300번 이상 뛰는 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심실세동이 막 이렇게 뛰는 거를 이 번개 표시가 꽝 전기 충격을 준 겁니다. 줬더니 이렇게 체동이 없어지고 정상맥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실세동을 빨리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심장 충격기를 1분 안에 줬을 때, 2분 안에 줬을 때, 그래서 9분 안에 줬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1분 안에 줬을 땐 10명 중에 9명이 아무 문제 없이 소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당 10%씩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이 지나면 불과 10%밖에 탱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이 빨리 주면 돌연사는 절대 돌아가시는 병이 아닌 겁니다. 근데 빨리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제가 동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고위험군의 환자들에서는 제세동기를 몸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이식형 제세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동영상을 이제 틀어드리는데 이 축구 선수인데 고위험군이라서 제세동기를 이 사람은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영상 열어보겠습니다. 이분 잘 보십시오. 갑자기 쓰러질 겁니다. 쓰러졌죠. 근데 몸에 제세동기가 있어서 쓰러지자마자 이 기계가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발이 움찔할 겁니다. 움찔했죠. 이게 방금 전기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10초도 안 돼서 본인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정맥이 왔지만 그 10초 만에 전기 충격을 꽝 줘서 정상맥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런 기계를 넣을 수는 없고 고위험군의 환자한테만 이런 기계를 넣는데 그만큼 전기 충격을 주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동기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어떤 상자 안에 담겨있던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있는 이제 이런 조그만 스티커, 이런 패드라는 거를 붙이게 됩니다. 몸 안에. 그리고 이 환자분 몸에서 손을 딱 떼면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 환자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으니까 제세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나옵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왜냐면 옆에 붙어 있다가 전기 충격을 같이 맞을 수도 있으시니까 떨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기 충격하는 버튼만 누르면 전기 충격이 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셔도 일반인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못 전기 충격을 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제세동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린 건데 자동 심장 충격기 내용인데 최초에 분석을 했더니 이게 영어인데 심실세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실세동이 아까 이렇게 이상한 파형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인지를 하고 똑똑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세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150줄이라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충전했습니다. 전기 충격하십시오라고 딱 말이 뜨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번개불 침대에서 딱 전기 충격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상한 파형의 전기 심장 파형이 다음처럼 정상맥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걸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용을 할 때 전혀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구조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 심폐소생술 순서는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을 하면 즉각적으로 119를 신고하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있으면 119에 전화를 하고 바로 아까 말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제세동기가 누가 갖고 오시거나 119 요원이 오면 이제 바로 제세동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세동을 해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정상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환자가 혈압이 이제 의식이 회복된다. 그럼 중지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슴 압박 소생술을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4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4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머리에,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도 뇌 손상을 입지 않는 시간이 최대 4분밖에 안 됩니다. 4분 동안 머리로 피가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뇌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안 뛰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장을 압박을 해서 짜서 머리로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너무 늦게 하시면 큰일이고 4분 이내에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그때 조기 대응이 늦어졌으면 그 뒤에 뭘 해도 뇌 손상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분 걸어서 잘 다니신다는 말 뉴스에 나온 적이 없죠. 이분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뇌 손상이 생기는 거를 이미 4분이 넘어서 지나버렸으면 어떠한 방법을 해도 현재 의술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이 골든타임이고 이 안에 일반인,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009년도부터 2013년도인데 이 파란색이 일반인이 돌연사를 한 분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100명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존을 하시냐인데 2009년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확률이 옆에서 보고 100건 중에 2.6건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다. 생존율은 100명 중에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알게 되고 교육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2013년도에는 2.6%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의 이렇게 3-4배 정도 증가하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고 이것에 힘입어서 생존율도 3.3에서 4.8%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즉 옆에서 일반인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면 할수록 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심폐소생술 수용률이 더 이전에는 2006년에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5년, 17년 거의 10년 후에는 21배, 21%는 심폐소생술을 하십니다. 이런 교육들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40%, 35% 이것보다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반인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돌연사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막 다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초생률 시행률이 교육을 받으니까 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40% 상승했어요. 초생수 시행률이. 그리고 미국의 버몬트주라는 곳에는 내가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 안 하잖아요. 벌금을 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만 원, 12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딸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안 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운전면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호생률이 아까 보여주신 오사카 같은 경우는 거의 35% 호생 이렇게 다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누구나 받는 것 그리고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나는 여자라서 힘이 부족해요 이런 거나 나는 좀 이런 거를 좀 손재주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2살 초등생 딸이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살려낸 겁니다. 얘 말로는 이틀 전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라도 12살 여자애보다 힘이 세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라는 질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일반인들 대해서 기초과정을 이렇게 동영상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한 1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거가 나도 정말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공공기관 뭐 동사무소나 또 저희 울산대병원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도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공부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아들이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꼭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저는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전체 17%가 교육을 경험했는데 울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전체 우리나라 전체 20보다 거의 6% 높고 지금 보시면 2012, 14, 16에서 울산보다 높은 데가 없이 울산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높이 생각하고 2년 전 대비 8%, 4년 전 대비 10%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34%. 여기 계시는 3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이제 잘은 못해도 교육을 이제 듣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미국처럼 더 확률이 높아지면 저는 돌연사가 정말 생존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누구보다도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사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에 힘입어서 일반인들의 교육에 힘입어서 돌연사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서 아까 4.8%는 2013년 기준이고 2017년에는 무려 거의 9% 정도 거의 2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뇌기능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2.3%였는데 이제는 5% 정도 100명 중에 5명은 걸어서 퇴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2017년 기준으로 100건 중에 21건 일반인 분들이 이제 하십니다.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와 심폐소생술을 일반인 분들이 하셨을 때를 비교했더니 2배가량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다가 제세동기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3배가량 아주 획기적으로 생존율이 올라가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교육을 잘 오늘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 또 교육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악의로 심폐소생술을 하지는 않고 이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인공호흡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있어요. 나 이 사람 감기 오면 어떡해, 에이즈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에다 인공호흡 안 하고 가슴만 압박해도 된다고 했죠. 가슴만 누르는데 뭔가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술기를 모른다. 나 교육을 안 받았어. 이거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나 이분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의사도 아니고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면 어떡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막 정말 어떤 분들 강도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강도를 막 때려가지고 구해줬는데 나중에 강도한테 막 나 왜 때렸어 막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것은 면책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소해,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막 억지로 막 마사지, 심장 압박을 막 이상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석대로 하고 선의로 했으면 이거가 생겼을 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하면 한 사람들에 비해 절반밖에 생존을 못하니까 이렇게 일반인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돌연사에는 이제 국내에서 2013년 기준이지만 10만 명당 한 47명가량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보다 5배나 이제 흔한 건데 생존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까 봤지만 4.8%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연사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우리 의술로는 그런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돌연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조기 대응을 하시면 생존율을 2~3배 정도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폐소생술은 의사밖에 하거나 간호사밖에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라도 얼마나 빨리 1분 이내에 빨리 함으로써 소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시행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의 듣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숙지를 하시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